북한은 지난달 4일과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하면서 ICBM의 최종 관문인 대기권 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기권 진입 기술이란 이 ICBM 탄두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기술이죠. 자, 그런데 7월 4일 1차 화성 14형 발사는요, 목표 지점에 낙착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무기 전략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인데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 김정은이 지금 1차 화성 14형 발사를 했던 7월 4일 사진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고 테이블 위에 발사 목표 지점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민간 연구소에서요, 이 지도를 특수 처리를 해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림이 조금 알아보기 힘든데요. 이 대략적인 궤도가 나오고 바로 여기 희미하게 미사일이 떨어지는 목표 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기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좀 더 정밀한 그래프를 다시 재생을 해봤습니다. 자, 북한과 일본 그리고 지도에 표시됐던 원래의 낙착 지점, 일본에서 2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일본의 영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할 때 그럼 어디 떨어졌을까요? 육지에서 250km나 떨어진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김정은이 보고 있던 지도에는 분명히 일본의 영해상, 육지에서 2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 목표 낙착 지점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왜 실제 발사한 화성 14형은 이곳 250km나 떨어진 곳에 탄착이 지점이 형성이 됐을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추측을 해봤습니다. 표 보여주시죠. 빗나간 이유. 탄두 원격 조정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을 하나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연료 부족으로 궤도를 이탈한 게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엉뚱한 곳에 떨어뜨린 곳이 아니냐. 글쎄요, 세 가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김정봉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저희 뉴스탑10 팀이 좀 추측을 해본 내용인데 첫 번째,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대형 중량의 핵탄두를 시험했다. 네. 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대 중량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네. 근데 실어봤는데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네. 정말로 자기네 그 1단 로켓하고 2단 네. 로켓이 어느 정도 그 성능을 발휘할지 계산이 좀 어긋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탄두는 900km였고 2차 했을 때가 그걸 줄여가지고 450km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차 때가 훨씬 더 멀리 갔고 오히려 2차 때 그 목표 지점이 그 원래 그 지도상의 네. 그 좌표하고 좀 많이 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김정봉 교수님은 원래 지도에 김정은이 들고 있던 지도에 표시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역에 떨어진 이유가 탄두의 무게를 바꾸면서 계산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연료 부족으로 궤도가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죠. 만약에 자기네가 충분히 연료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탄도 중량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계산 착오, 그게 바로 그거까지도 전부 다 계산 착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신인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가능성 동의하십니까?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북한이 7월 4일 날 1차 발사를 하고 7월 28일 날 2차 발사, 불과 24일 만에 2차 발사를 했어요. 네. 만약에 계산대로 안 되고 실패를 했다면 네. 그거 분석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아. 그런데 불과 24일 만에 동형의 미사일을 다시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계산대로 되었고
그 계산대로 된 것을 다시 한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뭐 아니 그러면 왜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질 않고 엉뚱한 데 떨어뜨렸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일본 영해에 떨어뜨린다면 네.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갖다가 통칭할 때 영토, 영해, 영공 이것이 그 국가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해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일본하고 전쟁이죠. 아하. 따라서 방금 그 김정은이 보고 있던 네. 그 판은 일본 또는 미국이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일부러 그래서 지도를. 일부러 보여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 네. 이런 의도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낙착을 시킬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는 노출을 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타적. 의도와 능력은 있지만 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하종대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거를 만약에 목표를 일본 영해로 잡았다? 네. 이건 난센스예요. 그래요? 일본하고 전쟁을 하자는 얘기죠. 만약에 네. 일본이든 미국이든 만약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자기의 영공이가 영해로 왔다면은 네. 바로 요격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그리고 전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 그 연구원의 어떤 가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요? 근데 실제 그 지도에 이렇게 표시돼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자그마한 이 안에 있는 거를 각도를 재가지고 해봐가지고 네. 대충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는 거고 네. 실제로 1차하고 2차 보면은 거리로 계산하면은 933km하고 988km잖아요. 네. 근데 1차가 일본의 열도로부터 250km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위기적인 마찰도 미리 혹시라도 몇십 킬로는 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계산해서 낙착 지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낙착 지점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 고각과 그 정도 상공까지 올라갔으면 조금만 각도를 낮추면 일본 전역 어디도 타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이긴 한 건 사실이죠. 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김정은한테 보고했던 네. 지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그 그렇죠. 지도요.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보고를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도는 김정은이 봐야 되는 지도기 때문에 그냥 대충 표시해 놔서는 안 되는 안 거죠. 되겠죠. 정확한 표시가 돼 있는 지도여야겠죠. 김정은한테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목표는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계산 착오라든가 네. 연료 부족이라든가 이런 네. 것 때문에 그 자기네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건 마찬가지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영해를 공격하는 건 사실은 좀 뭐랄까 위험하죠. 너무나 그 부담이 그렇죠. 크고 더군다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배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하면은 네. 피해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지도를 만들어서 김정은한테 보고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영해라고 하면은 육지에서 12해리뿐이 안 되거든요. 네. 키로수로 따진다면 22km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까지 목표로 삼았다. 이거는 사실 시험 발사에서는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자, 신윤균 대표님.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능력은 되고 쏠 수 있는 충분한 계산이 다 돼 있지만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쪽에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이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지도는 보여주되 의도적으로 다른 데 떨어뜨려줬던 예가 있습니까? 있죠. 그래요? 2013년도에 네. 은하 3호 로켓 발사 기억하실 겁니다. 2013년도. 그렇죠. 네네. 그거 하고 나서 2013년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공개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인가요? 맞습니다. 네네네. 여기 이제 지금 그 김정은이 앉아 있고 김정은 뒤에 현영철 지금 배가 불룩 나온 사람이 네네. 지금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 현영철 당시 네네. 총참모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네. 전략군 미 본토 본토 타격 타격 계획이라고 계획. 써있네요. 근데 여기 들여다보면 북한 쪽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 본토를 향해 무언가 항모처럼 그러니까 줄이 쫙쫙 그어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략군이란 것은 네. 북한의 미사일을 다루는 그 군대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사일의 미사일로 궤도겠군요. 여기서 워싱턴 DC, 아하. 덴버, 콜로라도 덴버, LA, 하와이 때릴 수 있다.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노출한 사진이겠죠. 그렇죠. 또 그 뒤에 보면 네. 지금 잠수함 40여 척, 상륙함 몇 척 이런 그 글들이 적혀져 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쪽에 있죠. 네. 저게
이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과 전쟁을 전담을 하게 되는 미 태평양 사령부 전력이에요, 저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 다 알고 있다. 아하.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사진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때 저런 은하사모가 사진은- 저기를 때린 건 아니죠. 네, 네. 다만 미국 보라고. 그래서 이런 공작을 하기 위해서 당 선전선동부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정보, 역정보 뭐 저보다 또 우리 김정복 교수는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정보, 역정보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보여줬던 그 사진은 그런 부분에서 측면에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측만 해보고 있는 건데 진짜로 능력이 있으면서 일부러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계산 착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잠시만요. 하태용 부장 한마디만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신인근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저 뒤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21세기에 사용할 수 있는 차트로 보여주십니까? 정말 오래된 제가 군 시절에 있을 때보다도 더 오래된 60년대, 정도의 70년대 무슨 네. 천지병들이 그린 그림 같아 보이는데 과연 저런 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겁을 먹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저런 그림을 노출한 게 네. 김정은의 치기, 당시도 그런 판단이 있었죠. 그렇군요. 김정은이 얼마나 치기 어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네. 그런 과시욕이 많았는지 네. 오히려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면은 미국 본토 타격 계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2013년도 은하 3호는 이거는 자기들이 뭐라 했냐면 인공위성이라고 발사하셨기 그랬었죠. 때문에 네. 저 타격 계획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 실제로 그때도 전파는 발생 안 하지만 세트만 하나 이게 궤도에 올리긴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선전적인 측면에서 네.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네. 북한 주민들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그 미국 민간 전략 보고서에 나왔던 그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 얘기를 했고요. 2차 시험 발사, 즉 최근이었죠. 7월 28일 날 발사했던 미국 일본 NHK 방송에서 밤하늘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방송으로 나왔던 그 발사 장면인데 지난 시간에 두 분이 굉장히 경론을 벌였습니다. 이게 폭발을 한 거냐 아니면 스스로 일부러 기술적으로 폭발을 시킨 거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성 14형의 재진입체는 6에서 8km 고도 상공에서 구름을 뚫고 섬광 모습으로 내려오더니 3, 4km 상공에서 빛을 잃고 빠르게 사라졌다. 자, 이 부분입니다. 저번에 마무리를 못 짓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 보고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재진입을 실패를 한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원격적으로 폭발을 한 것이냐. 아직도 이견이 다르신가요? 보면은 재진입체가 6, 8km부터 섬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저게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성 14형이 아무리 속도가 낮아도 음속의 20배입니다. 네. 그럼 초속이 6.8km거든요. 네. 6.8km면은 우리가 그때 NHK 그 그림을 봤을 때 한 3초 내지 4초 동안에 섬광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한 20km에서 25km는 내려봤던 얘기거든요. 네. 그게 저건 좀 틀렸고 네. 그다음에 3, 4km 상공에서 비를 준 건 저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저게 고온 고압을 못 이겨서 스스로 폭발한 것이냐? 네.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원격 조정을 해서 폭발시킨 거냐? 네. 아니면 타이머로 해서 폭발시킨 거냐?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폭발시킨 거냐? 아니면 기술 부족으로 폭발된 거냐? 이제 그런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정보 자산 정도면 미국과 공조를 하면 이 원인 곧 알 수가 있겠죠? 이거 현재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에다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네. 현재 미국이 분석 중에 있다. 네. 라고만 얘기했지 우리는 분석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는 언제쯤 우리가 보고할 수 있어요? 글쎄요, 미국에서 현재 온갖 정보 요소는 다 동원할 겁니다. 네. 미국의 정보 위성 4기, 일본 위성 6기,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근방에 와 있는 탐지거리 4,000에서 5,000km 되는 엑스밴드 네. 레이더,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사드 레이더 2기, 그다음에 일본의 이지스함에서 파악한 정보를 합쳐가지고 네. 종합 분석을 한다면 아마 한 달 정도 안 걸리겠다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때 가면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떨어진 그 물체, 네. 그 실체를 누가 먼저 수거하느냐잖아요. 수거하느냐죠. 항상 떨어지면 그걸 탐지하는 게 이지스가 탐지를 하잖아요. 네. 왜 탐지를 하겠습니까? 그걸 물론 수거하는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떨어진 지점에 들어가서 그걸
건져내는 것. 네. 그러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걸 수거하는 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 떨어진 곳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쪽에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하. 아마도 수거를 했다면 미국이나 일본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정보에서 약간 소외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제 우리 군에서는 저 떨어진 지점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탐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현재 자산으로는 당시 이제 우리 해군에서 서해 유성룡함이라는 그 이지스 구축함이 네. 동해에서 작전을 하면서 저 궤적을 탐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3,700km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지스함은 1,000km밖에 탐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1,000km 이상 올라가는 순간 이제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게 다시 내려갈 때 1,000km 이하로 내려올 때 또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구 수평선 공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한 20여 킬로 밖에 있으면 또 사라져 버려요. 수평선 때문에. 그래서 3, 4킬로 상공에서 빛을 잃고 빠르게 사라졌다. 저거 3, 4킬로 상공에서는 이미 우리 이지스함은 안 보이는 상태죠. 아하, 네, 그래서 우리 이지스함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고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탐지를 하겠는데 수심이 동해는 워낙 깊습니다. 그래서 네. 못 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것까지 북한이 다 계산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지지 못하는 곳에다 또 그렇죠.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를 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김정은의 폭주를 막을 만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논의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31일이었죠. 송영무 국방장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핵 잠수함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4월 TV 토론에서 그 핵잠함을 이제 핵잠수함을 우리 군도 추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현 정부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이걸 추진할 지금 검토라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계획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 송영무 지금 국방장관이 개입이 돼 있었고, 근데 왜 그게 취소가 됐었던 겁니까, 과거에? 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362 사업이라고 네네. 2003년 6월 2일 날 저 프로젝트가 출발을 했고요. 네. 당시 국방장관이 이제 송영길 장관의 지시로 저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이 당시에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었습니다. 네, 이 일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추진했군요. 그 직책이 뭐냐면 해군의 모든 전략 네. 그리고 정책 이것을 다 세워서 통과하는 참모부의 부서 총책임자였고 네. 당연히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저 362 사업단을 총괄지휘하고 항상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분이 지금 국방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당시에 비밀리에 추진되던 것이 모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압력 그런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약에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도입을 하려고 해도 이 핵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면서요. 네.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하태용 부장 얘기 좀 듣고.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렵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네. 타결이 됐는데 그때 그 기간이 20년 정도 네.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0년 네. 이상을 사실은 기속받는 그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자력, 근데 핵 기술의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 자체도 원자력 기술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 네. 이게 하나 문제가 될 텐데요. 하나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우리 탄도미사일 네. 그 탄도 중량 그 2톤까지 늘리기로 협상하기로 했죠. 그런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해봐라, 네. it's okay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그 동맹이 군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너그러운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역시 우리의 기술로 우리 돈으로 추진한다면 허용할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362 사업을 네. 2003년도에 할 때는 이게 바라쿠다라고 그래서 네. 그 불어로 농어란 뜻입니다. 농어. 농어. 농어란 뜻인데 그 원자로나 이런 기술들을 프랑스에서 가져오려고 그랬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20%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는 아쉽긴 하지만 20%짜리까지도 가지고도 네. 핵추진 잠수함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못한 상태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네.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 그러면 일단은 원자로 부분은 네. 프랑스나 이런 데서 도입을 하고 네. 나머지 잠수함을 만드는 부분 우리가 하면은 네. 아마 문제가 별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북한 김정은이 핵탄두를 장착한 SLBM, ICBM 다 실전 배치가 가능한 상황인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의 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위협이 일단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위협이 됩니까? 북한에서 지금 ICBM과 SLBM을 실전 배치하기 직전인데 이 우리 핵추진 잠수함 정도면은 위협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일단 핵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에서 그 에너지를 얻어서 잠수함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자로는 공기가 돌리는데 공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잠수함들은 디젤 엔진으로 돌려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디젤 엔진, 흡기, 배기, 압축 이런 공성이 필요하잖아요. 흡기를 하려면 공기를 빨아당겨야 되는데 물속에서 공기를 빨아당길 수가 없죠. 그러면 물속에서 못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디젤 엔진으로 충전된 배터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배터리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99 잠수함 해봐야 네. 한 3일 정도밖에 작동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잠수함인 1800톤 손은일 잠수함 해봐야 네. 2주밖에 작동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앞으로 2020년대에 들어올 3000톤급 잠수함 해봐야 3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북한의 SLBM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SLBM 마양도 기지에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마양도 기지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네. 신포급 잠수함 또는 새로운 북한의 3000톤급 잠수함이 나오면. 핵미사일 싣고 나와서 어느 바다에서 네. 갑자기 미사일 발사관 열고 미사일 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따라다니다가 바로 그냥 그 안에서 격침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계속 오래 있어야 계속 되겠군요. 있어야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4급 잠수함도 14일이나 움직이는데 네. 앞으로 3000톤급 21일이나 움직이는데 하면 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일함대인 동해에 있는 일함대에서 네. 마양도 기지까지 네. 몸을 드러내놓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숨어서 가야죠. 네. 그러려면 최소 5일 이상이 걸려요. 아하. 또 돌아오는데도 5일 이상이 걸리죠. 네. 그러면 우리 214 잠수함 갔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숨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나와야 되니까. 또 3000톤급 잠수함 만든다 하더라도 네.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네. 나오려고 하는데 북한 잠수함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따라가다가 들키죠.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이거 지금 이제 원자력 잠수함은 세계에서 핵 보유국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브라질이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협조하고 있어요. 네. 브라질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처럼 과거에 핵 개발하다가 적발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브라질이 선행해서 가는 거 보고 우리도 따라하면은 알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 자, 일단은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언제쯤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실력으로, 능력으로. 지금 이제 그 송영무 장관의 보관은 저는 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00톤급 잠수함을 네.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2차까지는 지금 계획과 프로젝트가 다 나와 있고 계획이 끝났어요. 네. 근데 3차는 예산과 중기 계획에 계획만 잡혀 있는데 네. 여기에 예산을 조금만 더 태우면 네. 요 3차 사업 세척을 원자력 잠수함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게 이제 송영무 장관의 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오후에 이와 관련된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영찬 이 청와대 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이 리아미자드 장관에게 잠수함 인도식을 잘 보았는지 묻자 리아미자드 장관은 무척 기쁘다. 오늘 이 배는 첫 번째 배이고 마지막 배는 인도네시아에서 준비 중인데 이는 모두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인도식은 매우 역사적인 행사이다. 자,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잠수함이 인도네시아에 수출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잠수함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죠. 확보가 됐고 대단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잠수함입니다. 대우조선이 국내 최초로 수출한 1호 잠수함.
저것도 이제 좀 사연이 있어요. 원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네. 잠수함 기술이 없어서 네. 독일의 잠수함 기술을 받아서 이제 건조를 했는데 그게 장보고 잠수함이거든요. 네. 그 계약을 할 때 독일과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지원을 받는데 이거 나중에 혹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수출도 할 수 있게 좀 계약을 하자라고 네. 했더니 독일이 그래 너희들이 무슨 이 잠수함 만들어 수출하겠냐. 그래 네. 알았다 하고 사인을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해 버리니까 네. 독일이 이 무슨 일이야. 아하. 그 인도네시아하고 경쟁을 할 때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해준 그 독일의 하대 회사하고 1대1로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800톤급 우리 손원일 잠수함도 그 하대배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는 한국이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해버리거든요. 네. 또 그것이 또 자기들에게 부메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209, 214급 잠수함 할 때는 기술로 해서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안 줬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기술로 만든 잠수함이 인도네시아에 또 수출이 되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도 하나씩 한 발씩 내딛어야 될 것 같습니다.